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오늘 문화리 공간 5.3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과 문화리 공간 5.3이 함께하는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 진행을 맡은 정은재입니다. 조욱인입니다.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 놀이를 주제로 이곳 옛 법원 학성동에 있는 이곳 공간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저기 위쪽에서 촬영 그렇죠. 녹음을 했었는데 아주 근엄하게 한번 해봤었는데 내려오니까 더 편해요. 네. 마음이. 저 때문에 막 변호인, 검사, 뭐 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괜히 막 좀 위축되기도 하고 약간 그 분위기에 좀 감화되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좀 내려와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좀 마음이 한결 좀 놓아지시나요? 네, 약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여서 그런지 아니면은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편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법정에서 이 자리가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자리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또 자리에 따라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난 첫 시간에는 놀이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통념 같은 거, 그렇죠? 뭐 부정적이고 약간 좀 비생산적으로 여겨지잖아요. 되게 어린애들한테나 어울리는 거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 관점 같은 걸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유한 하이징어의 이제 호모 루덴스 책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우리 세상이 놀이가 굉장히 밀접했는데 왜 놀이와 멀어지게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끼리 좀 아는 척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봤죠.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궁금증도 좀 많이 생겼고요. 좀 깊이 있게 좀 파고들고 싶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어떤 떠오르는 놀이 문화에 대해서 또 국인 씨가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세 가지를 좀 네. 조사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네. 뭐 알면서 속아주는 문화라든지 그리고 재미와 신념 모두 잡는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판을 만드는 문화 이렇게 좀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봤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디지털 공간이나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보면 놀이하는 인간이 부활하는 것이냐, 어떤 그런 가능성의 어떤 단초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희끼리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막 너무 알아듣는 아쉬웠어요. 그렇죠. 약간 한계가 있다. 더 전문적으로 좀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놀이하는 인간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오늘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에서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놀이 요소들 다뤘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포함해서 오늘날 이제 전반적인 어떤 놀이 문화를 좀 호모 루덴스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오늘 좀 더 호모 루덴스를 이제 더 다루게 되겠군요. 그렇죠. 네. 저번에 참 힘겹게 호모 루덴스에 대해서 안척을 했었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계속 위기와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러나 요즘에 어쨌든 더더욱 위기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현실의 어떤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 이거를 좀 딛고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떻게 좀 놀이가 일상이 되는 유토피아로 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길을 또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뭐 유토피아까지 가는 건가요? 놀이의 유토피아. 상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유토피아로 가는. 그래서 오늘은 놀이하는 인간과 또 놀이가 일상이 되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요. 이 놀이의 사회학을 펼쳐오신 또 선생님 한번 또 게스트로 모셔보려고 합니다. 네. 전문가분을 모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좀 저희가 이제 품었었던 어떤 궁금증도 풀어보고요. 놀이하는 인간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어쨌든 좀 깊이 있게 한번 전문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더 지체할 게 없겠죠? 맞아요. 네,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 2회 놀이하는 인간은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 2회 놀이하는 인간은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게스트분을 모시고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교수님을 좀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사회를 꿈꾸다라는 또 책을 쓰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이징하의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좀 대중적으로 해설을 좀 해주시고 또 하이징하의 어떤 한계를 좀 지적하기도 하시면서 또 현대의 놀이 세계를 좀 분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좀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기도 했어서 좀 꼭 모시고 싶었고 또 최근에는 사실 뭐 이제 주중에는 사회학자로서 또 강단에 서시기도 하시고 주말에는 또 독립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어서 일단 좀 모시고 싶었는데 어쨌든 좀 이 시청자분들에게 좀 어떤 활동을 그동안 좀 해오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노명우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 때도 사회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도 사회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 인생과 사회학을 떼어놓을 수 없는 사회학자다. 이게 이제 보통 제가 저를 소개할 때 가장 저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사회학자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따 뭐 이야기하게 되기도 되겠습니다만 대학 교수라고 하는 건 저희 직업명이지 제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제가 어떤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사회학자다. 그리고 이제 사회학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쭉 살다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니은 서점이라고 하는 또 독립 서점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라거나 사회학자 노무현 선생님 약간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더 편하시게 좀 느껴지실까요? 네,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학생들이죠. 저도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뭔가 이게 장벽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어차피 외모가 교수처럼 생기지 않았으니까 저를 교수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로서는 더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과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는 곳이 법원인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도 살면서 이렇게 뭐 법원을 많이 올 일이 있지도 않지만 또 이렇게 또 녹화를 할 일도 사실 많지 않은데 약간 좀 이색적이라고 저희는 많이 생각했는데 좀 법원에서 녹화를 진행하는 소감 딱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나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한번 나기도 하는데요. 네. 뭐 제가 무슨 뭐 심각한 죄를 지었던 건 아니지만 80년대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제 데모하다가 한번 잡혀간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직결 재판이라고 그래서 막 정식 재판 이런 건 아니고 그야말로 이렇게 한 줄로 쫙 쓰면 부류 3일 뭐 5일 7일 이런 식으로 거의 무슨 붕어빵 기계에서 이렇게 붕어빵 그냥 이렇게 한 명 학생들 잡혀온 학생들이 한 줄로 쭉 써서 넌 3일, 5일, 7일 뭐 이렇게 받는 제가 법정과 관련된 기억이 딱 그거 하나.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던 법정인데 여기 법정에 오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요. 약간 그 묘한 이게 어쨌든 좋은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80년대가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쵸. 아마 그쵸.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여기 법정에서 이렇게 줄 서 있다가 저는 5일을 맞아 제 기억으로는 5일이었던 것 같은데 5일 뭐 이런 선언을 들었던 그 시의 법정입니다. 또 뜻하지 않게 그런 기억을 또 환기하게 되는 장소가 될 줄은. 저희가 질문을 잘 드린 건지 일단은 그러면 호모 루덴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하이징하의 호모 루덴스 책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 읽었을 때 좀 어렵다는 느낌을 사실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어쨌든 핵심은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걸 읽는 과정에 사실 굉장히 좀 사례도 많기도 하고 약간 좀 배경 지식도 뭔가 중세나 이런 쪽에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진 측면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쓰신 이 호모 루덴스 사실 놀이하는 사회를 꿈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시도 많이 현대 사회와 접목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좀 쉬웠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교수님이 어쨌든 이런 하이징하가 쓴 호모 루덴스 책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관심과 애정도 굉장히 크시구나라는 걸 어쨌든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어쨌든 이런 하이징하의 호모 루덴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매력을 느끼시고 또 책까지 쓰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무엇일지 일단 좀 처음으로 여쭙고 싶거든요. 네. 하이징하가 들으면 약간 기분이 섭섭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정말요? 하이징하를 제가 좋아해서 책을 쓴 건 아니에요.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왜냐하면 하이징하는 본래 중세를 연구하는 문화사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회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이죠. 하이징하라는 분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 하이징하 책도 잘 읽어보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하이징하의 어떤 호모 루덴스를 가지고 그걸 일종의 모티브로 삼아서
책을 쓰게 된 배경은 하위 징하를 좋아해서라기보다 저는 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성장이 경제 성장이 인간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약간 회의적이고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노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가? 이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배웠던 것이 인간의 본질은 노동에 있다. 노동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걸 제가 배웠고 그런 생각들이 좀 더 확장되게 되면 이게 이른바 경제 성장 중심주의로까지 확장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 거리를 두다 보니 과연 노동 이외에 인간을 표현해주거나 인간을 완성시켜주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걸 궁금하게 됐고 그게 혹시 그러니까 비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가 아닐까 싶었고 그럼 비노동이라는 걸 어떤 이름으로 붙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하위징하는 이제 그걸 놀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하위징하 책을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읽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하위징하 책을 읽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례가 되게 중세적인 사례들이 그쵸, 맞아요. 고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책이나 문화적인 맥락과 역사적인 맥락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모든 책에는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유럽인 하위징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위징하를 현대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위징하를 어떤 문화적 맥락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적 맥락 속에 있으니까 한국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놨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하위징하가 혹시 이 책을 알게 되면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하위징하의 책을 충실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하위징하의 모티브는 살리되 그걸 21세기 한국 사회 맥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한 책이고 그러니까 해설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번역된 책이라는 표현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고 21세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하위징하 책을 읽으셨을 때보다 제 책을 읽고 훨씬 더 이해가 빨랐던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 시간적 공통성으로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제 문화적 공통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점 때문에 여러분이 더 하위징하 책을 읽을 때보다 제 책을 읽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책을 잘 써서가 아니라 하위징하고 잘 썼다는 서로 다른 맥락이 있다라는. 어쨌든 이 호모 루덴스 뭐 책을 읽으면서 사실 딱 처음 드는 생각은 그걸 것 같아요. 어쨌든 놀이라는 거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굉장히 좀 바꾸는 책이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패러다임을 사실 바꾸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쨌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어떤 하나의 실마리로 놀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들게 하는데 그 중에 참 신기했던 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놀이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분야에도 사실은 뭐 놀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있고 특히 저희가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있지만 이 법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놀이적 요소를 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위징하가 쓴 말이기도 합니다만 뭐 인류 문명은 놀이 속에서 그리고 놀이로서 발생했다는 이런 말로 대표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는데 이런 말을 이제 이 호모 루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좀 설명을 한다면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인간의 활동을 좀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동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경제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먹는 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은 어디서 조달하냐면 노동을 해야 그 대가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활동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인간의 활동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만으로 우리의 삶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진짜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렇죠. 질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도 재밌지만 그 맞아요. 삶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끔찍한데요. 그렇게 상상하면 바로 드는 질문이 아니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긴 하지만 사람은 생존만으로 인간은 생존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죠. 이제 하유징하가 볼 때 인간이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왔고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에 도달했다라고 해석을 내리는 사람들이 일종의 주류적 해석이었다라고 하면 하이징하는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이 살아왔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박물관에 가보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굉장히 멋있는 밥그릇, 그러니까 이른바 문화재 취급받는 뭐 고려청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고려청자인데 그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도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는 행위 자체만 만족하면 밥만 흘러내리지 않으면 그쵸. 네. 전혀 그쵸.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모양이 그 모양이 더 아름답다고 해서 밥이 흘러내리지 않고 모양이 조금 아름답지 않으면 밥이 흘러내리고 이런 건 아니죠. 그쵸. 네. 그러니까 기능과 아름다움이라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만약에 인간이 이런 기능성만을 추구해 왔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 가서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 이른바 이 지역은 문화가 정말 발달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게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에 가서 그쵸. 와 이것은 문화가 발달했구나 참 멋있는 곳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그런 대상에 생존에 꼭 필수적인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탈락해요. 그쵸. 네. 대부분의 것들이 맞아요. 생존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징어가 던진 질문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 이루어놓은 문화 그리고 인간이 문명적인 존재라는 걸 증명할 때 우리가 그 증거로 들이대는 것들은 미술관과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 예술품, 그다음에 도자기 이런 것들이고 문학 작품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 생존하는데 살아남는데 직접적 도움을 준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 질문에서 모든 건 다 탈락해 버려요. 근데 직접적으로 인간이 생존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물건들은 있겠으나 그런 것들은 미술관과 박물관에 우리가 모셔두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하이징어가 생각한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생존하려고 노력했지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인간들이 꿈꿨던 건 생존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면 의미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내지는 만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향하는 인간의 활동 그러니까 생존을 지향하는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아주 깊은 자기 만족과 어떤 미의식 어찌 보자면 윤리적인 것 아니면 그러니까 타인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런 걸 추구하는 활동이 있었고 그걸 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징어가 볼 때 인간의 문명이라는 건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놀이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호모 루덴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이징어가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약간 문화라고 부르는 그 것들을 이룬 행위를 놀이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놀이라는 개념을 되게 폭넓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놀이 그러면
유흥이란 단어, 유흥, 네. 오락, 네, 오락. 오락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맞아요.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것 내지는 성인들이 하면 약간 길티 플레저처럼 이렇게 숨겨야 하는 거,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놀이라는 걸 유흥이라든가 오락이라는 범위를 되게 좁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하위증화가 생각하는 놀이는 이런 유흥과 오락을 포함해서 노동과 같은 생존 지향적인 활동이 아닌 그 모든 것,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개념으로 놀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도 이 1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놀이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락이라든지 그러면 뭐 유흥 이 정도의 인식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놀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그 훨씬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었구나. 그 하이징어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도 그러니까 워낙 이제 좀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우리 사회에 많았었고, 그러니까 놀이라는 거는 되게 좀 비생산적이고 어쨌든 이런 거는 클수록 멀리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좀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을 때 옛날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맥락들이 다 있었던 건데, 놀이가 이 문명 곳곳에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던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책에도 나오지만은 어느 순간 이게 좀 사라져 갔다는 게 잘 그러니까 상상이 딱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하이징하가 8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지만은 지금도 사실 호모 루덴스 라고 우리가 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뭐 부모님께서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사라지게 됐을까, 좀 그런 좀 네. 여기서는 사실 산업사회 이후부터 좀 그런 놀이 문화를 좀 찾기 어려워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좀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어떤 놀이 문화의 전통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하위증화의 주장에는 바로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하고 연관이 있는데, 농업이라는 것하고 산업이 구별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은 농업이나 축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연과 연관되어 있죠. 그다음에 자연의 주기와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쌀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걸 1년에 몇 번 수확할 수 있으면, 그리고 수확해서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을 더 여러 번 벌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는 건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거기를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컸다가 가을이면 수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뿐이, 보통 사계절이 뚜렷한 기준으로 하자면 1년에 한 번뿐이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농업이 주된 경제의 기반이었던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추수 끝나고 나면 봄이 올 때까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을 할래 할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그렇네요. 땅이 녹아야 농사를 지을 테니까. 자기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인간이 1년 365일 중에서 며칠간을 노동을 했는가를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추정을 해보면, 오히려 농업 기반이었던 사회는 신분제 사회라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짧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을 추수 끝나고 새 봄이 올 때까지는 아무리 제가 대감마님이고 돌쇠라고 하더라도 돌쇠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일을 시킬 게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쇠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이놈의 돌쇠 얘가 노는 꼴을 못 봐 해도 그 꼴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시킬 일이 없으니까.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리고 뭐 비가 오면 또 들에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뭐가 어떤 일이 있으면 일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 1년에 한 100일 이상을 현대식 개념으로 계산해 보면
1년에 100일 이상의 일종 휴가에 해당이 되는 어. 일을 하지 않아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어, 100일 근데 이제 어마어마하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야 1년에 휴가가 100일이면 그게 천국이지라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 뭐 그러니까 저도 다 까먹었습니다만 뭐 대보름날에는 강강수월래를 대보름날 하는 거 맞나요? 아무튼 네, 정월대보름 때. 네. 뭐 그런 거, 네. 뭐 5월 단오 때 뭐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저기 농한기 때 그러니까 추수 끝나고 나서 봄인 그 사이에 그 겨울 동안 하는 거, 그때 그 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는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이른바 축제라든가 어떤 마을에서 하는 집단으로 하는 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인간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 개념으로 놓고 보자라고 하면 놀이라는 것이 풍성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환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업이 시작되죠. 근데 산업은 농업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계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 안에서 일을 하고 또 인공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레방아는 겨울이 돼서 물이 얼으면 물레방아를 못 돌리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고갈되는 일도 생기지 않죠. 날씨도 구애받지 않고 계절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낼 때 쌀은 계절의 순환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야 돼. 하지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열심히 놀지 않고 공장을 돌리기만 하면 물건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놀이와 노동 사이의 관계가 아주 전면적으로 바뀌게 돼요. 노동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업적 생산물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산업적 생산물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그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도 더 커지는 거니까 예전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았던 어떤 돈에 대한 욕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농사를 뭐 1년에 한 번 짓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내가 공장을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6시간을 돌리면 돈을 2배로 벌 수 있겠네. 내가 1년 365일 공장을 돌리면 공장을 1년에 100일 동안 돌리는 것보다 돈을 3배나 더 벌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인간의 활동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보면 하이징어가 얘기했던 놀이적 전통이라는 건 산업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면 그 놀이적 전통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인 기준으로 해놓고 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 평균 1년 휴가가 아직도 한 달이 안 되고, 제가 봤던 통계로는 제 산업과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년에 한 유급 휴가가 한 20일 정도인가? 아마 그 정도. 한 달은 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놀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현대 산업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징어가 볼 때 이게 문명사적으로 놓고 보면 산업의 확장이라는 걸 놀이하는 인간, 그리고 놀이하는 인간이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냈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자라면 산업의 확대는 인간에게 부는 가져다 줄 수 있을지언정 문화나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쇠퇴시키는 기능들, 대신 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이징어 입장에서 현대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었던 그런 점들 때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놀이가 저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인식하는 그런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던 것들은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서이기도 좀 하겠네요. 맞아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놀이를 한다 하더라도 놀이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산업화가 진척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놀이에 대한 욕구가 유흥에 대한 욕구로 쪼그라들죠. 왜냐하면 내가 일해서 너무 힘들었어.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나 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등장했다고 하는 폭탄주. 그러니까 폭탄주는 빨리 취하려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술을 즐기는 건 일종의 술 문화라고 할 수 있고 술을 마시면 예를 들어 전 술을 못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이 좀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있잖아요. 편해지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하다가 그냥 재밌는 상상도 해보고 전혀 돈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야, 우리가 달나라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건 이제 술 마시고 한 잔 마시고 마음이 풀어지다 보면 그런 것도 상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그쵸.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술을 마시는 게 일종의 놀이가 되기 위해선 여유 있게 마셔야 되는데 산업 사회에서 노동 시간 많고 길고 스트레스 받았고 빨리 풀어야 되니까 빨리 취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빨리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폭탄주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앉자마자 폭탄주 제조해 그래가지고 타다다 모시고 그냥 30분 만에 다 취해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 이게 놀이를 하는데 놀이가 되게 유흥으로 오그라드는 거. 그래서 막 노래방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폭탄주 마시고 나서 노래방 가서 막 미친 듯이 막 노래 부르고, 그쵸. 그리고 또 우리 내일 또 일해야 하니까 또 헤어지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흥은 있지만 우리가 한국의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고 맞아요. 유흥은 곳곳에 있는데 과연 이제 하이징하가 얘기했던 의미의 문화와 문명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유흥 대비 문화와 문명 사이의 균형이 좀 맞지 않는다는 현상. 이건 한국이 그만큼 산업사회 논리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죠. 이제 일을 하도 이제 많이 하시니까 쉬는 날이 되더라도 그냥 노동의 그런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 그냥 즉각적인 어떤 뭐 이런 노동을 잊게 해줄 수 있는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좀 그런 쪽에 많이 유흥의 말 그대로 좀 치중돼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약간 그럴 때가 좀 많기도 하고 약간 일을 잊기 위해서 술 마실 때도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빨리 취하자 오늘 막 시험 끝나고 나면 맞아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우리 힘들었으니까 온갖 그런 이유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좀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근데 확실히 여유가 없어진 것이 크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막 정말 100일 가까이 이렇게 쉴 수 있었던 쉬고 싶지 않아도 쉴 수밖에 없었던 여유가 어쨌든 보면 강제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지금은 사실 뭐 연차 15일 쓰는 것도 1년에 눈치를 봐야 되고 다 못 쓰죠 보통.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산업 사회는 근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생산력을 우선시하는 돈을 우선시하는 산업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놀이는 그렇게 좀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좀 산업 사회이고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돈이나 어쨌든 이런 거 좀 우선시하는. 그러면 사실 저희가 1회 때 나누었던 게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좀 디지털 공간이라든지 또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그래도 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좀 뭐 욜로 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바뀌고 있고 또 호모 루덴스에 대해서 또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이 또 게임 문화가 발달을 하니까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다 해서 이런 게 어쨌든 호모 루덴스의 부활과 좀 연관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해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했던 게 근데 그러나 여전히 산업사회는 공고하게 있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것 중 하나인데 이거를 그 호모 루덴스의 어떤 부활 가능성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냥 놀이의 방식이 현대사회에서 그냥 바뀐 것 뿐이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본적으로는 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 저와 같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많이 다르니까 또 저희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도 또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좀 다르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노동, 직업적 성공 그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거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걸 알지도 못하셨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분들은 식민지 경험에 전쟁과 굉장히 절대 가난에 시달렸던 한국의 50년대, 60년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생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제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부모를 돕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거리가 둔 채로 자랐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회학을 전공한 게 사실은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 세대였다고 하면 저도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사회학을 안 했을 거예요. 막 경영학과를 가거나 그러니까 뭔가 당장 생존하고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그 어떤 뭐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선택을 했지 사회학과를 가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회학과를 갔다라는 건 저희 부모 세대가 생존 중심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 살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일단 그분들 밑에서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분들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아쉬움 같은 건 갖고 계셨던 거죠. 사람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렇죠. 고상한 일도 있다. 저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고상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학문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게 철학, 누가 예술한다, 철학한다 그러면 좀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다르게 그런 사회적인 속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쟤는 어떻게 나중에 먹고 살려고 그러지? 미장석을 하더라도 그 훨씬 더 있어 보이는 건 분명히 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은 제가 그런 사회학이라는 걸 전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일종 용인해 주신 거죠. 뒷받침해 주셨고, 근데 이제 저보다 더 아래 세대, 여러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절박성보다 훨씬 더 약하고 또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존 중심의 사고방식과는 굉장히 거리가 두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죠. 그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세대가 달라지면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노동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치관을 이미 탑재한 채로 성장을 하신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그런 점만 놓고 보면 한국에서 다시 호모 루덴스, 그다음에 놀이 문화가 다시 한번 싹을 틔울 수 있는 가능성은 기본적으로는 열려 있다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데 이제 또 하나 그 가능성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 건 바로 이제 자본의 논리 때문이죠. 자본은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그렇죠. 자본은 돈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떤 것이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도 바로 산업의 아이템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가 저는 그런 경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게임은 형태상으로 그 가능성으로만 놓고 보면 다시 우리를 호모 루덴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길을 분명히 열어놓은 거고 이건 어떤 미디어의 변화 과정 그리고 세대 간의 가치관의 변화 이런 요소들이 서로 접목되면서 나타난 가능성인데 우리가 현재 지금 2020년 한국 사회에서 게임하는 인간이 호모 루덴스다라고 이야기하기엔 그럴 수도 있겠으나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 설 수밖에 없는 건 이미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이 되었고 이것이 산업의 논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호모 루덴스가 반대하거나 호모 루덴스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 사실 산업의 논리, 자본의 논리, 경제의 논리인데 이제 자본은 그 대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장사가 되면 그걸 다 그냥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유흥 산업이 됐잖아요. 유흥 산업이 됐죠. 그래서 K-팝이 결국 나와서 돈은 많이 벌고는 있으나 또 K-팝이 흥했다고 해서 그것이 현대 2020년을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호모 루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하이징어가 얘기할 때 호모 루덴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이 자율성이고 능동성이거든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놀이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었던 건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점점 더 자율적이 될 수 있고 자율적이 되면 될수록 자기 내면이 커지고 내면이 확장되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의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놀이가 준다고 봤던 건데
산업적 논리는 사실은 자율성이라고 하는 논리하고는 조금 충돌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K-팝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서 24시간 힙합 비디오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능동적이 되거나 자율성이 커지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게임도 어떤 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따져볼 때 우리가 던질 질문은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있는가, 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행위인가, 아니면 그건 오히려 나의 자율성을 더 작아지게 만들고 있는가, 그 나를 능동적으로 만들기는커녕 나를 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만약에 자율성과 능동성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행위가 호모 루덴스가 부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마리가 분명히 될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수동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쪽이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놀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놀이하는 인간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율성과 능동성 말씀을 해주셔서 좀 저희도 공감이 좀 많이 되는 게, 사실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게 어떤 일과 놀이의 경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좀 고민을 많이 할 때, 저희는 문화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놀거리를 좀 만들어 보자 하면서 뭐 행사도 열고 뭐 축제 같은 것도 기획해 보고 뭐 포럼이나 이런 것도 열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놀이하듯이 일을 하고 싶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 돈을 벌어보자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일이 놀이가 되는 게 아니라 놀이가 일이 되고 마는, 그러니까 참 취미가 어쨌든 그렇게 일이 되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결국 돈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자본의 논리라든지 산업의 논리에 저희가 빠져들고 싶지 않아도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다. 이런 어떤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는 불가능한 것인가, 놀이처럼 하는 것은, 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사실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놀이하는 사람들의 뭐 오타쿠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놀이를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가능성을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희도 사실 이제 유튜브를 막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요새는 너무 유튜브가 이제 또 산업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직업이 유튜버가 유튜버가 됐죠. 등장했잖아요. 직업이 유튜버. 그래서 저희도 좀 다들 하니까 좀 해보자 했는데, 여기서 뭔가 해보자 했는데 이게 또 구독자나 뭐 이런 걸 또 신경 쓰다 보면 이거 내 맘대로 놀지 못하는, 여기서 또 그런 딜레마가 생기게 돼서, 그러다가 이제 앞광고까지 하게 되면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사람의 논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산업사회, 이게 한국 사회에 이렇게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한 결국 호모 루덴스의 부활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좀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의 부활을 많이 간절히 원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굉장히 시장 만능주의, 시장 우선주의로부터도 거리를 두어야 될 문제고, 모든 걸 이거 돈 되냐? 나는 그 사고방식 질문과 진짜 거리를 두어야 우리 호모 루덴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호모 루덴스는 그런 질문 안 던지니까, 호모 루덴스는 거꾸로 이거 하면 내 자율성 커지는 거야? 이거 하면 나 능동적이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지, 이거 하면 돈 생겨? 이런 질문을 안 던지는 게 호모 루덴스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가 확장된다라는 건 사실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루 막 이렇게 논다고 호모 루덴스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근본 구성 원리들의 일종의 균열을 가하거나 그걸 흔들거나 그걸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모든 사람들이 호모 루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서야 비로소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심각한 문제죠. 사실 보면 호모 루덴스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끼리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사실 이건 거의 대선 토론 때 대선 주자들이 나눠야 될 주제이기도 해요. 질문을 보통 보면 저기 대선 토론 때 뭐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몇 개를 하고 다 이런 얘기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패러다임 안에서 얼마만큼 더 잘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고, 그리고 호모 루덴스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건 이 패러다임 말고 인간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패러다임 없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제 우리 넷이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대선 주자들도 또 모르죠. 또 다음 대선 때 이거 보고 대선 어떤 캠프에서 이거 호모루덴스 의제로 받아들여서 대선 공약으로 모든 한국 사람들이 호모루덴스가 되는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라는 걸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대선 후보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패러다임의 어쨌든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겠네요. 뭔가 듣다 보니까 뭐 어디서 얼핏 들었던 거는 뭐 잘 놀아보세요. 뭐 약간 그런 캐치프레이즈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제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선생님께서 서울 은평구에서 사실 독립 서점, 니은 서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또 최근에는 이 니은 서점과 관련된 책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라는 책까지 또 관련해서 쓰시기도 하셨는데 언론 보도나 쓴 내용을 이제 읽어봤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바쁜 나날 주중에는 또 강단에 서시고 주말에는 또 서점 운영을 하시면서 근데 또 어디 보도를 보니까 또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또 손해를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을 계속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앞서 저희의 맥락으로 이어보면 어떤 시장의 논리와 산업의 논리와는 좀 다른 어떤 교수님만의 좀 논리적인 요소가 여기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점 운영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져본다면 그 요즘처럼 책이 안 팔리는 시대에 서점을 한다는 건 바보 같은 선택이죠. 근데 인간의 만족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전 서점을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기는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지만 그 대가로 제가 얻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어디서도 느끼지 못하는 만족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을 쓰고 꼭 돈만큼 혹시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하고 제가 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기쁘지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뭐 팔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돈은 많이 생겼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은. 예를 들면 그냥 뭐 그냥 하죠.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분들은 주로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조찬 강연 이런 거 하는데 그건 되게 돈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줘요. 기업에서 하는 건. 근데 이제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한번 하고 나면 돈을 다른 데서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지만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제 자율성이 많이 훼손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뭐냐고 하면 저도 모르게 약간 이야기를 검열을 해서 하는 여긴 기업이고 지금 여기서 나한테 돈을 주고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돈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꼭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단어라든가 표현 같은 건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걸 일부러 피하거나 어떤 내용을 얘기를 안 하거나 근데 제가 본래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이유로 안 하거나 못했을 경우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자율성의 훼손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율성을 훼손한 대가로 이만큼의 돈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 돈이 갑자기 저한테 굴곡으로 다가오는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판 느낌입니다. 이 돈이 날 행복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했나?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이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실제로 제가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서점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데 돈이 들어가요.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한 번도 제가 영혼을 팔고 있다는 느낌, 나의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돈을 쓰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으나 내 몸 안에서 나의 자율적 요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 느낌, 그 굉장한 만족감, 그리고 막 영혼의 부자가 된 그런 느낌,
이건 역사적으로 제가 돈을 썼기 때문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참 인생의 역설인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한텐 서점이 일종의 제가 호모 루덴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깝다거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 오히려 서점이라는 공간이 제가 호모 루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저한테 제공해줬기 때문에 훨씬 더 서점이 고맙죠. 벌써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확실히 저도 사실 좀 그런 걸 느끼는데 저희는 이제 기획하는 일을 하니까 문화 기획을 하다 보면은 저희 마음대로 기획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근데 분명히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것은 정말 일시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만족감이라는 그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는 대단히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슨 납품을 느낌, 하나의 생산자로서 그냥 공장에서 그냥 찍어낸 듯한 느낌 그런 게 들다 보니까 어떤 뭐 한멸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의감이 약간 들 때가 있는데 도대체 내 삶 만족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늘 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은 교수님께는 어쨌든 이런 서점 운영이 좀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혹시 그런 그 서점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자율성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실 때도 더 큰 영향으로 다가오기도 하나요?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거기서 에너지를 얻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서점에서 얻는 에너지는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강의를 하게 되면 가끔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될지 미리 알려달라고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주로 돈을 많이 주는 데들이 그런 걸 요구하지. PPT를 먼저 보여달라. 그러면서 뭐 어떤 특정 단어를 찝어가지고 이런 걸 좀 빼주셨으면 어떨까요? 뭐 이러기도 해요. 이게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거나 그야말로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논리밖에 충돌하거나 오염되거나 거기 물드는 과정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서점에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경우,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서점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손님한테 막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손님한테 책을 추천할 때 정말 좋은 책만 추천해요. 어차피 여기서는 돈 벌 걸 포기해요. 어떤 책을 추천하면 이 책이 많이 팔릴까를 가지고 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생각할 진짜 좋은 책, 이 책 진짜 좋다. 그런 책을 추천해요. 영혼을 파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 돈 못 번다. 서점에서 그러니까 서점에서 돈 버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진짜 좋은 책을 추천하자. 그래 거기서 얻는 기쁨을 얻자. 돈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보면 기쁨을 얻고 그다음 그게 에너지가 되고요. 이게 에너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도 돈이 필요하니까 왜냐면 서점에 갖다 꼬라박을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사실 저도 현실 원리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매번 날카롭게 제가 각을 세울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 훨씬 더 내성이 강해져요. 그 내성이 강해진 게 어디서 얻느냐? 서점에서 얻는 에너지가 저로 하여금 내성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좀 덜 받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거 완전히 나 영혼 팔았어. 난 영혼을 악마한테 팔았어. 막 이런 자책감이 들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점 임대료 벌었어. 내가 나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나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시드머니를 내가 여기서 얻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팔았다는 느낌보다 훨씬 더 저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좀 패러다임이 바뀐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서점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편해졌고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진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덜 비판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품이 넓어졌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좀 품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좀 잔짜증, 그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분노, 그 있잖아, 막 이놈의 세상은 뭐 이거 이게 되게 줄었어요. 근데 그게 줄으면서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 게 있거든요. 이게 딱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면벽을 하면서 뭐 수양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서점을 하면서 서점이라는 공간 속에서 제가 하는 활동이 다 저에게 피드백이 돼서 돌아온 그 에너지들이 그런 거였던. 네. 어쨌든 교수님, 선생님께서 어쨌든 이 서점은 선생님께는 그런 노래하는 공간으로서 그런 의미로 좀 에너지를 채우고 이런 걸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책방이나 서점 자체 공간에 또 주목을 해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책방에 가는 사람에게는 또 이 공간에 또 어떻게 다가갈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사실 저도 책을 읽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일 때문이나 공부 때문에 내가 원해서 읽은 어떤 책 리스트가 아닌 거를 이제 읽게 되면은 그렇게 참 지루할 수가 없는데, 그쵸. 너무 읽기 싫고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읽고 싶은 거를 막 이제 그 장바구니에 있던 거를 막 이제 사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은 되게 재밌게 또 읽게 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책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직접 가서 또 그런 거를 내가 원하는 책들 고르면서 직접 촉감도 만져보고 또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또 거기서 만나게 되고, 보통 이제 독립 책방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뭐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북토크나 그렇기 때문에 책방을 좀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본다면은 어쨌든 이런 책방 자체도 좀 그런 어떤 놀이하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 앞으로 좀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가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책방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또 그런 가능성을 혹시 좀 많이 보실 때가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책방은 놀이하는 공간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출판 산업은 앞으로도 이렇게 확장될 가능성은 크게 보이지 않는 산업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독서를 노동하듯이 독서를 하면 그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된 지름길이 그거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대부분의 독서 경험은 그런 거예요. 대학 가려고 책 봤던 거. 우리가 인생에서 책 봤던 시간 중에서 만약에 당신이 인생에 있어서 100시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책을 봤다고 하면 그 100시간의 책에 100시간 동안 무슨 책을 읽었느냐라고 물어보면 한 95% 정도는 입시와 관련된 책, 내지는 또 대학교 들어와서는 취업과 관련된 책. 독서의 기쁨을 한 번도 느낄 수 없죠. 왜냐하면 재미없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꾹꾹 나를 찔러가면서 참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독서라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독서는 정말 놀이하듯 해야 되거든요. 이 책을 읽고 너 뭐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취직돼?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문학이든 시든 그런 건 읽는다고 해서 취업이 되거나 아니면 돈을 벌 수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시를 읽으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그게 바로 우리가 호모 루덴스가 되는 기쁨이고, 문학과 시를 읽는 그 시간은 우리가 호모 루덴스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수험서가 아닌데도 실용서가 아닌데도 그 책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호모 루덴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서점을 운영하는 것도 호모 루덴스적인 거지만 서점에 오시는 분들, 서점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서점은 그냥 나의 놀이터다. 서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곳에서 호모 루덴스가 된다. 그럼 호모 루덴스가 되어 내가 어떤 책을 볼 것인가, 그 책 봐서 뭐 할 건데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이 아닌 채 그냥 책을 살펴보면서 가장 나의 마음속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책, 왠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으나 꼭 이 책이 읽으라고, 넌 읽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고 간절히 이렇게 부르는 어떤 몸짓 같은 게 딱 느껴지는 책, 그런 책을 딱 집어서 그 책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온전한 호모 루덴스가 되는 방법. 그 저는 서점에 오신 분들한테도 서점은 호모 루덴스가 될 수 있는 도시 안에서 흔하지 않은 공간 중에 하나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서점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저도 책방에 들어간 순간은 약간 뭐 마음가짐, 분위기, 약간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쨌든
온전히 뭔가 내 만족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딱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그래서 확 좀 달라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도시 속에서 좀 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중 하나가 또 서점이 될 수가 있고 사실 그런 경험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말씀하신 책을 이렇게 막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경험을. 근데 사실 책방에 가면 누구든지 내가 어쨌든 읽고 싶은 책이 한 권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책방을 가면 그런 걸 좀 찾는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많이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 좀 많이 서점. 듭니다. 뭐 원주에도 사실 뭐 독립 책방들이 뭐 곳곳에 또 있고 뭐 니은 서점도 그렇고 서울에도 있고 좀 많이 좀 책방에 가는 경험 같은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 씨는 혹시 그런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저는 근데 계속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읽는 걸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나는 왜 책을 안 좋아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초등학교 때 항상 방학 숙제로 내주는 필독 도서 중에 몇 개 골라서 독후감 써오기. 맞아요. 그 이후로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책을 제가 읽고 싶은 걸 읽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골라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자는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썼고 그다음에 너는 뭘 느꼈느냐를 써와라. 그걸 또 되게 중요해요. 평가받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재 씨랑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그런 지점에서도 책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더 저 니은 서점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서점 홍보가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좀 꼭 가봐야겠다. 네. 같이 가시죠.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역 곳곳에 그런 작은 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네. 거는 좋은 현상인 네.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서점이 그런 뭐 대형 서점처럼 정말 천편일률적인 딱 똑같은 들어가면 베스트셀러 있고 뭔가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서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작은 서점들은 각자 그 공간만의 매력들이 또 있잖아요. 어떤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에 여행하듯이 아니면 놀이하듯이 정말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공간들이 지역 곳곳에 생긴다는 거는 좀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이런 책방도 많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좀 우리가 좀 그렇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놀이가 일상이 되는 상상 뭐 좀 그런 세상을 한번 좀 이제 얘기해 볼까 하는데 사실 좀 찾다 보니까 좀 그런 인식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제 떠오르면서 역설적으로 이게 또 말씀하시는 산업이나 자본은 정말 바쁘게 지치지 않고 다 포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놀이하는 인간조차도 이제 자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놀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놀기도 잘 놀아야 된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놀이하는 인간까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마치 이제 과제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명처럼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사실 이렇게 문화 도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36만 5천 개의 어떤 문화라는 어떤 슬로건도 갖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떤 문화를 또 너무 강조하게 되니까 마치 여기 이런 데 편승하지 않으면 마치 뭐 문화 도시에 살 만한 시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솔직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강요로 느껴지기도 하는 어떤 뭐 자본이나 행정의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 좀 정책적으로 봐도 그렇고 좀 앞으로 패러다임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전혀 거리가 먼 거라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된 좀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정책적인 이런 거 봤을 때 좀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은? 저는 놀이하는 인간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신은 그냥 똘끼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설마 그게 다겠어? 라는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다들 호모 루덴스가 됩시다. 에이 호모 루덴스 그걸 이렇게 교조화하거나 그걸 이렇게 덕목화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그러니까 항상 어디선가 지배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것. 근데 의심을 품는다라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더 완성된 것, 더 나아갈 것, 더 바람직한 것, 더 의미가 있는 걸 생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지향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문제거리라든가 불만족스러운 걸 계속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 불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찌 보자면 그 사람이 되게 마음이 넉넉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으나 현실에서 어떤 점에서도 불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다 어떤 각도에서 놓고 보자라면 그 사람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꿈이 있는 게 꿈을 갖는 거 이게 호모 루덴스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근데 꿈에선 중요한 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달성 가능하냐 여부가 아니죠. 그건 꿈이 아니니까 그건 계획입니다. 이걸 이룰 수 있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그건 계획이고 꿈은 계획과 좀 다른 거라고 봐요. 꿈은 뭐냐고 하면 그게 될 수 있어? 도달할 수 있어? 라는 질문보다 이게 정말 있어야겠어? 이게 있어야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겠어?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어? 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게 꿈이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이 계획이란 틀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미래를 계획이란 틀 안에서만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 호모 루덴스는 미래를 계획이라는 틀이 아니라 꿈이라고 하는 틀에서 보는 사람이 호모 루덴스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호모 루덴스가 되기 위해선 꿈을 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걸 되게 강조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요. 꿈꾸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서점 다시 돌아가면 서점을 계획으로 하면 이건 계획해서는 안 될 생각이죠. 서점을 차린다라는 거. 근데 저한테 서점은 계획한 공간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공간이 아니라 꿈을 위한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서점 안에서 호모 루덴스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전 서점 안에 있으면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호모 루덴스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엑기스가 뭔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꿈이다. 호모 루덴스는 꿈꾸는 사람이다. 계획하는 사람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도 계획처럼 좀 하고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꿈에 대한 새로운 의미 아니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학교에서 농담삼아 학생들한테 이렇게 상담 같은 거 하다가 넌 꿈이 뭐야? 그러면 전 취직이요. 아니 그건 네 목표지. 야 인간이 삶을 살면서 꿈이 취직이면 우리 얼마나 슬프니. 꿈은 내가 생각할 때 꿈은 이런 거야. 행복해지는 거.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도 글쎄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how를 물어보면 글쎄 라고 말꼬리를 흐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질문하면 점점점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게 점점점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욕구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니까. 일단 꿈은 그런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자꾸 이제 꿈과 계획이 혼동되면서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취직이요. 맞아요. 아니면 뭐가 되고 싶어요. 대부분 보통 그렇죠. 그렇게 얘기 되는 것처럼. 그 정말 말씀하신 아까 똘끼를 맨 처음에 언급해 주셨지만 뭐 이게 그러니까 꿈조차도 검열을 하잖아요. 이게 남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내 꿈이 막 되게 비현실적이고 비웃음거리를 비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정말 꿈이 무엇이냐를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돼야 이제 사회가 비로소 소위 말하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게 드네요. 예를 들어서 뭐 피라미드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그런 구상을 했을 때 지배적인 의견은 그거 아니었겠어요. 크기 말이 돼? 그 크기가 그걸 쌓는 게? 그래서 뭐 만리장성도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사실 예술적 성취라는 것도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막 경탄을 하고 와 거장이고 막 그거 하지만 처음에 그게 아이디어로 있었을 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되겠냐 안 된다
난 비웃음거리가 되었었던 가능성도 훨씬 더 높죠. 근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예술가들,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꿈이라는 게 진짜 저도 사실 지금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꿈은 뭘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성찰을 하게 되면서 꿈을 진짜 갖는 것부터 출발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꿈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뭘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거를 하면 내가 좋겠다라는 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크면서 너 그게 되겠냐 아니면 너 그거 해갖고 먹고 살겠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약간 지금 와서는 어렸을 때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꿈을 이루셨군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꿈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어렸을 때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뭐 물론 직업적인 부분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직업을 얘기하는 그 아이의 정말 속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자기가 뭔가 동경하는 뭔가 그렇게 저 모습이 되면은 나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런 직업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정우 씨가 말씀하셨던 점점 더 우리에게는 그런 자기 검열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닐까. 뭔가 아이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정말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자기의 꿈에 대해서 그런 것들보다는 요즘에는 더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사고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꿈을 다시금 꿔보자 이렇게 그렇게 나도 한번 이런 꿈을 꿔볼까라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약간 그 행복감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보시죠? 아니 멋있으셔서. 그래서 동료가 꿈을 갖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미 우리는 이제 이 호모 루덴스 이야기하면서 지금 호모 루덴스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그러면은 약간 좀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약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앞으로 좀 한국 사회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어쨌든 지금 뭐 저희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제 촬영하고 있지만 코로나19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코로나19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다들 이제 집에 있게 되거나 뭐 재택근무 이런 걸 많이 하게 되고 밖에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모이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용어로는 뭐 홈 루덴스라고 해서 집에서 뭐 잘 노는 사람 뭐 이런 용어까지 화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떤 기존의 놀이의 의미나 이런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뭐 일이 될까 이런 변화. 워낙 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굉장히 아직도 확산하는 상황에서 놀이를 얘기하는 것이 또 뭐 사회 통념상 또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대목도 맞아요.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뭐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놀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 한국 사회에서 놀이의 좀 이런 의미나 가치를 이야기하고 놀이가 일상이 되는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힘든 과정들을 참는 것으로 버티는 건 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또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을 버티는 방법의 주된 패러다임은 참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뭐죠? 곰이 며칠 동안 먹었는데 100일 동안 우리가 그런 민족이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겪는 걸 일종의 참는 것. 저는 참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너무 참으면 그 참음이 왜곡돼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삐딱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저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처하면 처한 것만큼 저는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왜냐하면 뭐 저 사람도 마스크 안 쓰는데 나도 안 써.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그냥 붕괴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견뎌가면서 통과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견딜 수 있는가? 서로 각자 참는 것만 갖고는 되지 않고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진짜 유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한테 지금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유머예요. 유머가 왜 중요하냐면 유머는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주고받는 그쵸. 거니까. 혼자 전 그게 신뢰거든요. 그게 신뢰. 인간에 대한 믿음은 저는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참는 건 혼자 할 수도 있고 약간 고립되어 있고 약간 폐쇄적인 거라고 하면 유머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참으면서 더 참아 이러는 것보다 서로 인간으로서 관심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서로 유머를 주고받는 것, 그러면서 서로 신뢰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또 동시대인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전 호모 루덴스적인 상상, 호모 루덴스적인 태도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봐요.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고 약간 예민해져 있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아요. 점점 저도 요즘에 이제 SNS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데 너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2월 달부터라고 치면 거의 이제 두 자릿수가 되어가려고 하고 또 올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1년 이상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불편함과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인데 저는 요번에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겪는 전쟁의 경험이 이런 거 물론 이보다 훨씬 더 강하겠지만 이런 게 아니었을까. 굉장히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적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다 결정이 되고 그것도 갑자기 난데없이 할 수 있었던 일이 갑자기 난데없이 금지가 되거나 이 전쟁을 겪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사람들이 옛날에 전쟁을 어떻게 겪었을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예를 들면 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그야말로 봉쇄하면서 2년 이상을 그 시민들이 굶주림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견뎌야 했을 때 그때 그런 전쟁의 봉쇄 상황을 어떻게 견뎠는가 그때 많은 증언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그 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리고 언제 봉쇄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대요. 이야기를 나눴대요. 뭐 살아왔던 이야기도 했겠고 전쟁이 끝나면 하고 싶은 거 나 모두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인간과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잃지 않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책에서 읽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코로나를 일종의 우리가 약간 변형된 형태의 전쟁 상황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이 전쟁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 그렇다고 하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이 호모 루덴스적인 거죠. 하다가 보면 이런 상황들을 조금은 유머러스하게 만들어내는 뭐 비극적인 이야기도 만들 수 있지만 희극적인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이것도 일종의 패러디할 수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게 서로 막 그냥 뭐 감시하고 날카롭게 뭐 나는 뭐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서로 날카롭게 날이 서서 서로 막 말로 된 칼을 막 주고받는 것보다 지금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호모 루덴스가 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유머러스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날카로워지기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런 호모로 댄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생존만으로는 살 수 없고 그 안에서 인류가 만족과 의미를 찾아가는 그 행위가 놀이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생존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생존만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만족을 찾고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일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데 놀이를 한가하게 얘기하고 있냐 이럴 수가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호모 루덴스를 얘기하고 놀이를 얘기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좀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어쨌든 사람들끼리 나누는 어떤 유머나 이야기가 정말 절실하게 이럴수록 더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선생님께서 호모 루덴스 관련해서 저희한테 정말 많은 걸 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율성이라는 능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본이나 어떤 산업의 이런 논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그런 게 확실히 좀 놀이에서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꿈이 필요하다. 나의 어떤 행복이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꿈을 저도 좀 찾아야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본에 포섭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꿈을 다시 한번 키워볼 때가 됐다. 네. 정 씨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아 맞아요. 네, 함께 좀 꿈을 좀 키워보고 유머를 좀 나눌 수 있는. 네, 딱딱하지. 저도 이제 좀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약간 좀 단절에 의한 딱딱한 그런 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풍부한 어떤 감정, 좀 더 둥그러질 수 있는 좀 그런 삶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방을 또 자주 집에서 열심히 또 독서도 하는 그런 또 삶도 좀 이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교수님 오늘 나와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좀 끝으로 좀 소감 좀 어떠신가요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잘 상상이 안 되는 채로 왔는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되게 재밌게 이야기하다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예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또 오늘 작은 꿈은 오늘 이야기를 재밌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가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고 가는 것 같아요.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노명우 선생님 사회학자 노명우 선생님 오늘 나와서 너무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학 팟캐스트 프로 2회 이걸 놀이하는 인간은 어떻게 만날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확실히 이런 놀이하는 인간의 어떤 새로운 관점이 좀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 앞으로 좀 필요한 그런 지점을 이런 걸 좀 두루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놀이하는 인간이 이 일상에 놀이하는 인간은 이 많아진 사회 그런 유토피아를 이것도 꿈꿔봐야겠다. 이런 인간으로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또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우 씨도 저도 개인적으로 네. 약간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호모 루덴스를 좀 접목시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좀 감이 안 오셨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땐 전혀 감이 안 오셨는데 이거 뭐지?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셨다. 네. 꿈을 또 갖게 되실 것 같군요. 네. 혹시 어떠세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1회에서도 얘기하면서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그런 저희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아는 척 했을 때보다 더 깊은 얘기를 오늘 그리고 또 호모로 댄스에 대해서 이 호모로 댄스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왜 호모로 댄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눠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는 척한 게 아니라 정말 알아본, 배워본, 공부해본 그런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또 놀이가 일상이 되는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인 관점 이런 걸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화 정책과 관련한 이제 전문가
선생님도 한번 모시고 이른바 이제 놀매 사회라는 말이 또 놀매 사회요. 굉장히 행정적인 놀매 사회로 또 나아가는 진정한 놀매 사회 그쵸. 나아가는 이 길 어떤 필요한 정책과 앞으로 과제는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원조 아는 척과 문화리 공부원 5.3이 함께하는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 2회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은재, 조국인 김정호였습니다. 모두 안녕.